윤진사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내가 부끄럽지 않소? 아들은 과거에 급제했는데 아비인 내가 아직도 급제를 못하고 있으니 꽃은 일찍 피는 것도 있고 늦게 피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피었다 하여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상도 선산고을 끝자락. 소나무 한 그루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에 나이든 선비 윤태원이 살고 있었다. 한때는 신동이라 불리며 18 나이에 진사시에 덜컥 합격했을 때만 해도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 같았다. 그러나 하늘의 뜻이 달랐는지 21살 첫 과거에서 낙방하더니 24, 27, 30 나이가 쌓일수록 낙방 횟수도 쌓였다. 40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치근함이 비웃음으로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이었다. 장날이면 고을 장터의 포목전주인 최서방이 큰 소리로 말하곤 했다. 아이고, 윤진사님. 이번에 또 한양 다녀오셨다면서요? 어찌 되었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뻔히 알면서 던지는 물음이었다. 태원이 담담하게 웃었다. 공부가 아직 모자란 모양이요. 50살이 되었을 때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 박기선이 경상도 감사 자리에 올랐다. 박기선은 취임 행차에 가마를 타고 선산 고을을 지나갔다. 길가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던 태원의 눈이 박기선의 눈과 마주쳤다. 박기선은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돌렸는데 태원의 눈에는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윤진사의 아내 이 씨는 진주 이 씨 가문의 딸로 시집 올 때 집안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과거 행차가 거듭될수록 살림은 조금씩 기울었다. 한양 왕복 노잣돈 답안지에 쓸 좋은 붓과머, 친정에서 물려받은 은비녀까지 팔았지만 아내 이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지만 6번째 낙방 소식을 전하던 날 생전 처음 속에 있는 마음을 조금 드러냈다.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우가 올해 12살이오니 글 공부를 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였다. 남편이 아닌 아들 걱정을 앞세운 그 한마디에 태원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놓고 잠시 멈추었다. 이 씨는 새벽마다 일어나 배를 짰다. 때로 품삯을 받고 남의 밭일을 대신 해주기도 했다. 겨울이면 손이 텄고 여름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다. 그럼에도 사랑해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이 씨의 얼굴에 무언가 환해지는 빛이 돌았다. 어느 해 가을 깜빡 졸다 자정 무렵 깨어나 보니 아내가 등잔불 옆에서 바느질하고 있었다. 윤진사의 낡은 도포를 꿰매고 있었다. 자지 않고 무엇을 하오? 한양 가실 때 이 옷 입으시고 가셔야 하겠기에. 옷이 낡으면 글도 낡아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이 씨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다. 아들 윤경호는 글 읽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성장했다. 그는 사람이란 누구나 일어나 앉으면 글을 읽는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으면 경호도 일어나 글을 읽었고 아버지가 붓을 들면 경호도 붓을 들었다. 아버지의 낙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묵묵히 물을 깃는 모습,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면 여전히 글 읽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채. 그래서 경호는 아버지의 등과 함께 끝없이 안으로 사귀는 어머니의 슬픔도 보고 읽었다. 경호는 22살의 생원시에 26살의 식년시에 급제하였다. 급제 소식을 전하는 기별이 선산 고을에 닿던 날, 고을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새파란 청년이 장원 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꽂고 고향으로 내려오자 그동안 윤진사를 괄시하던 고을 수령과 양반들이 버선발로 뛰어왔다.
윤진사, 자식을 참으로 잘 키웠네. 과연 명문가일세. 마을 사람들도 몰려와 경사 났다. 경사 났다. 하고 떠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경호가 사랑방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경호가 문을 열었다. 태원은 창문 방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책도 없었다. 뒤돌아보는 그의 눈가에 무언가 젖어 있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태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기쁘다. 매우 기쁘다. 그러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었다. 그런데 경호야, 아비가 부끄럽지 않으냐? 아들이 먼저 급제하고 아비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경호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먼저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국화가 마당에 피어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소담한 잔치를 했다. 이후로 사람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 과거 급제자의 아버지라 하니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어딘가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고을 좌수의 집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술이 거나해진 좌수가 말했다. 윤진사,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들이 먼저 벼슬하고 아비는 아직 유생이라니. 거참 경우가 아버지 과거 공부도 봐줘야 하는 것 아니요? 자중에 웃음이 터졌다. 태원은 술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그는 그날 잔치에서 가장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가장 조용히 일어났다. 태원이 예순이 되던 해, 봄이었다. 아내의 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기침을 심하게 했다.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쉬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태원이 과거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아침, 이 씨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태원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마지막이라 생각 마시고 첫 번이라 생각하고 가십시오. 새하얀 쌀밥에 된장국이었다. 담백하고 뜨거웠다. 과거 시험장 앞에는 젊은 유생들로 가득했다. 태원의 머리는 반백이 넘어 거의 휘었다. 당시 조선에서 예순이면 할아버지 중에서도 상할아버지였고 언제 저승사자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다. 어떤 젊은이가 곁눈질로 그를 보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어르신은 시험관이신가? 아니면 과거 보러 오신 분 아니겠소?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원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사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배 짜던 소리, 낡은 도포 꿰매던 손, 첫 번이라 생각하고 가십시오. 하던 목소리, 경호가 무릎 꿇고 올려다보던 얼굴, 그리고 아버지 등 뒤에서 책을 읽던 어린 경호의 얼굴도 떠올랐다. 붓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고요했다. 방방일, 합격자 명단이 붙던 날, 태원의 이름이 있었다. 아들 경호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선산으로 돌아오는 길, 고을 어귀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몸이 성치 않은데도 나와 있었다. 태원이 가까이 다가가자 이 씨가 두 손을 모아 잡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원이 처음 제수받은 벼슬은 종육품 사원부 감찰이었다. 그러나 그의 나이와 아들 경호의 연줄이 함께 작용하여 이듬해 봄 그는 경상도 곤양군의 군수로 나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곤양 땅에는 오래된 폐단이 있었다. 전임 군수들이 아전들과 짜고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농민들은 나라에 낼 세금과는 별도로 아전들에게 복납이라는 명목의 돈을 또 바쳐야 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나 어느 군수도 아전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지 않았다. 아전들이 없으면 고을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군수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원은 부임하자마자 창고 장부를 모두 꺼내게 했다.
3일을 들여 장부를 검토한 뒤 이방 박치만을 불렀다. 고을의 결세와 실제 상납 내역이 맞지 않는다.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 박치만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으리 고을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나으리도 고을을 다스리기 어려우십니다. 전임 나으리들도 다 이러하셨사온데 나는 전임 나으리가 아니다. 태원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박치만은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이번 달 안에 이중 징수를 중단하고 지난 1년간 거둔 복납 내역을 모두 적어 올리거라. 그 액수만큼 내년 세금을 감해줄 것이다. 나으리 그러시면 저희는 너희 녹봉은 나라에서 준다. 그것으로 살아라. 박치만은 한동안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물러났다. 며칠 뒤 고을에 향리 몇이 모여 사또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태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직접 마을을 돌았다. 태원은 한 달에 한 번 관속들만 데리고 마을을 직접 순행했다. 가마를 타지 않았다. 걸었다. 농부들 사이를 지나며 인사했다. 올해 보리 농사는 어떠하오? 역병이 돌았다 들었는데 어느 마을이 가장 심하오? 처음에 백성들은 당황했다. 사또가 논두렁을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원이 3번, 4번 반복하자 노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사또, 우리 마을 앞다리가 썩어서 장마 때 무너질 것 같습니다. 태원이 그 다리를 가서 보았다. 과연 나무가 썩어 있었다. 그는 관하로 돌아와 즉시 수리를 명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관계용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논에 물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호소가 있었다. 태원은 관아가 비용을 대서 보를 고치게 하고 인근 마을이 함께 물을 쓸 수 있도록 수리 계약을 만들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흉년이 들었던 해에 일어났다. 그해 여름 가뭄이 길었다. 들판이 타들어갔고 백성들의 얼굴도 함께 탔다. 태원은 경상 가명에 글을 올려 세금 유예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시 3번, 4번 글을 올렸다. 5번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백성이 굶으면 나라도 굶습니다. 씨앗도 없이 이듬해 농사를 어찌 짓겠습니까? 신은 이 땅의 수령으로서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마침내 가명에서 세금 유예와 진율곡 지급이 허가됐다. 태원은 직접 마을 광장에서 곡식을 나눠주었다. 줄을 선 백성들 사이에서 나이든 할머니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사또 고맙습니다. 태원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손의 감촉이 아내이 씨의 거칠고 따뜻한 손과 닮아 있었다. 곤양에서 3년을 지내고 벼슬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오던 해 곤양 백성들이 작은 핏돌을 세웠다. 화려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군수 윤태원 청렴해민. 당시 관례로는 군수가 임기를 마치면 선정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으나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나섰던 것은 곤양이 처음이었다. 태원이 선산으로 돌아왔을 때 이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기침은 많이 나아졌으나 몸은 여전히 가늘었다. 태원이 마루에 올라 그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마당에 소나무를 한참 바라보았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원이 웃었다. 내가 늦었소. 무엇이 늦었습니까? 모든 것이 급제도 벼슬도 백성을 살피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일찍 급제했을 텐데. 이 씨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봄꽃은 이른 봄에 피는 것도 있고 늦봄에 피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피었다 하여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가 흔들렸다. 마당 한쪽에 이 씨가 심어둔 모란이 막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거의 9번 낙방하고 환갑에 급제한 조선 선비 윤태원의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선비 김세준과 비구니 스님 묘옥 사이에 50여 년에 걸친 긴 인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서 온 젊은 유생 김세준은 경기도 산자락의 작은 암자에 짐을 풀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세상의 소란을 피해 공부에 매진하려 함이었으나 막상 절집에 발을 들여놓으니 산바람이 무척 맑고 계곡물 소리가 너무도 청아하여 처음 며칠은 책을 펼치기보다 그저 귀를 열고 귀를 호강시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이 끝난 직후 세준은 한 비구니 스님을 보았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 맺혔던 이슬이 빛을 받아 한 방울씩 떨어지던 그 시각, 경례를 쓸던 젊은 비구니가 문득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삭발한 머리, 회색 승복, 그러나 그 눈빛은 세준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마치 고요한 연못 위에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듯 맑은 눈이었습니다. 법명은 묘옥이라 하였습니다. 여승의 법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물기가 많은 듯했습니다. 출가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비구니로 나이는 세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깊었고 웃음이 드물었지만 한 번 웃으면 오래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경전 한 구절의 뜻을 주짓게 물었다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묘옥에게서 답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한문 구절을 풀어냈고 세준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때로 경내 귀퉁이 바위에 나란히 앉아 글을 논하고 세상을 논하였습니다. 누구도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곳을 진리를 함께 바라보는 사이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세준의 공부는 더디었으나 마음은 날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묘옥과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경전보다도 더 그의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장작을 패는 소리, 새벽마다 그녀가 치는 범종 소리, 그녀가 마당 모퉁이 능소화 아래 잠시 멈추어 서던 뒷모습, 세준은 그 모든 모습, 그 모든 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도 두렵고 쓰지 않자니 억울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묘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으나 세준이 경내에 없는 날이면 경을 읽다가 멈추는 일이 잦아졌고 그가 돌아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출가의 순결서원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런 두려움조차 그를 생각할 때면 잠잠히 가라앉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세준의 아버지가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이조판 서댁과 혼담이 이루어졌으니 속히 돌아오라는 엄명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돌아가기를 미루었지만 부모의 명을 어떻게 어기나요? 세준은 결국 짐을 쌌습니다. 양반과 자제가 사찰에 머물며 비구니와 정을 나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 이미 한 자락 돌고 있었고 마침내 그 소문이 부친의 귀에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세준은 달빛이 좋아 묘옥이 혼자 경을 읽고 있는 지장전 처마 아래로 갔습니다. 밝은 달 아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야 하오. 묘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달빛을 받아 촉촉이 빛났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가셔야지요. 묘옥 스님, 나는 선비님, 맹세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던 결국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세준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무르다가는 영영 불효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불효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었습니다. 세준은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절을 떠나면서 세준은 일주문 어귀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옥이 도량 한가운데에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합장했고 세준은 그 모습을 평생의 그림으로 가슴에 걸어두었습니다. 세준은 돌아가 혼례를 올렸고 부친의 명을 따라 과거를 보고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아내는 전형적인 조선 양반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곱고 순한 여인이라 세준 앞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거나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지 3년 만에 아내는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따라갔습니다. 세준은 그 후 다시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취를 권할 때마다 그는 웃음으로 물리쳤지만 자신도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에 오래된 자리가 있어 그곳에 다른 무언가를 들이기가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묘옥은 그 절을 떠나 여러 선방을 돌면서 더욱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묘옥은 절의 주지가 되었고 비구니들 사이에서 계율이 엄하고 가르침이 깊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불을 마치고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면 그 옛날 절어기를 내려가던 젊은 선비의 뒷모습이 불현듯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눈을 감고 염주를 굴렸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평생의 화두 삼아 데리고 살아야죠. 봄날이 지나가듯이 욕망이나 생각이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김세준은 이조참판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친이 시키고 가문이 강제하던 벼슬에 대해서는 주어진 일이라 열심히 봉사했을 뿐 미련은 없었습니다. 퇴직하니 마음이 텅 빈 듯 허하여 세준 노인은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고 오래된 기와처마 아래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세준 노인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갈망이 자기 안에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쇠 했습니다. 그저 사찰을 순례하는 것이 남은 삶을 보내는 자기만의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한양 근교 어느 산자락을 오르던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구니 암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당 끝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있는 노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와 앉은 자세의 고요함. 어딘가 낯설지 않은 모습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백년 세월이 서로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흰머리, 굽은 허리. 그러나 그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연못 위에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눈빛. 놀란 세준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묘옥 스님, 그녀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스님은 마치 세준이 어제 떠난 사람처럼 말하였습니다. 세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헛기침하였습니다. 묘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준이 암자를 자주 찾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신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 비구니 제자들은 주지 스님의 체면이 손상된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한 젊은 비구니는 세준이 자리를 비운 틈에 묘옥에게 직접 말하였습니다. 주지 스님, 저 노인네가 왜 이리 자주 오시는 겁니까? 절집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묘옥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있는 분이다. 그 인연에 함부로 선을 긋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느니라. 세준의 예뻤들 사이에서도 한마디씩 나왔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비곤이 절에 드나든다는 것은 어른의 채모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준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만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 채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만남에는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따랐습니다. 한 번은 찾아갔다가 주지 스님이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는 이야기를 대중 스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세준은 발길을 돌렸으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묘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결국 묘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찾아올 것이오. 묘옥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50여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젊었을 때와 달랐습니다. 봄의 열정이나 설렘보다는 가을의 고요하고 깊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세준은 경내바위에 앉아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였고 묘옥은 귀를 기울이며 가끔 짧게 답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가장 잘 느꼈습니다. 세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님, 이번 생이 후회스럽지 않소? 후회라는 것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오지요. 선택을 안 했으니 전제도 있을 수 없지요. 다른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제가 아닐 테고요. 그러면 이 만남은? 이 만남은 당신이 있어서 그냥 좋습니다. 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함께 차를 음미하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긴 대화보다 값졌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경내에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다 세준이 무심코 묘옥의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두었습니다.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묘옥이 멈추었습니다. 세준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묘옥이 먼저 걸음을 옮겼고 세준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세준은 생각하였습니다. 50여 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 곁에서 손 하나를 잡지 못하는 자신이 가엾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잡지 못한 손이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두 사람 사이를 더 오래 더 깊이 지켜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옥 역시 그날 저녁 예불을 올리며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더 확실히 붙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주지 스님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세준 노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준이 묘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소이다. 묘옥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찮으십니까? 그렇소. 의원은 올겨울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 하더이다. 묘옥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겁니까? 세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림을 같이 하면 어떻겠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만큼은 그대 곁에 있고 싶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지나가고 처마 및 풍경이 낮게 울었습니다. 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묘옥이 세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맑고 슬펐습니다. 세준은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겠소. 그대가 곁에 있어 주어서 이번 생에 나는 참 좋았소. 묘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준이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소. 묘옥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50여 년 전 새벽 처마 아래서 처음 보았던 그 미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고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그러지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한마디에 세준은 만족했습니다. 세준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다음 해봄 암자에 당도하였습니다. 묘옥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당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밤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준 노인이 세상을 버린 다음해 가을, 묘옥 비구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적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제자들은 오래도록 기억하였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었느니라.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붉게 물들고 겨울이면 하얗게 덮이는 그 산은 변함없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말들은 바람에 섞여 어디론가 흩어졌지만 나란히 앉아있던 바위와 앉아서 바라보던 그 산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부부 인연은 전생에 8,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현생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선가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인연을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겠죠.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